자, 동영상 이어서 하겠습니다. 공학적인 새로운 아이디어. 이거 뭐예요, 우리? 수처리 공학이에요. 환경공학. 수처리를 새로운 아이디어를 접목한 거예요. 양식 기술로. 자, 생물들이 있으면 암모니아가 있으면 애들이 죽거든요. 암모니아. NH3, NH4 암모니아 상태가 있는데 얘를 NO2, NO3, N2로 날려버리는 겁니다. 자, 산소랑 붙었죠. 여기까지가 질산화. 이거. 잠시만요. 네, 잠깐. 가끔씩 이 파워포인트가 이렇게 좀 버벅대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이 암모니아가 NO2, NO3 같이 산소랑 만난 거예요. 이게 질산화입니다. 질소가 산화됐다. 그리고 여기서 산소가 떨어져 나갔죠? 환원됐다. 질산화 과정, 그리고 탈질 과정. 뭔가 이렇게 되면 안 되는데, 지금, 잠시만요, 여러분. 제가 좀 다시 좀 볼게요. 뭔가 해결됐습니다. 자, 이게 질산화, 예, 탈질 과정이에요. 자, 이거는 여러분, 우리가 환경에서요, 1970년대부터 이런 개념을 가지고 전국에 있는 하폐수처리장에 하수처리, 우리나라에는 하수처리하고 폐수하고는 다릅니다. 하수는 생활에서 나오는 거고요. 폐수는 공장, 산업시설에서 나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하수처리장에 있는 처리 공법 중에 약 99% 정도가 이 생물학적 처리입니다. 그만큼 이거는 환경에서는 우리 수질을 전공하는 사람들에 있어서는 굉장히 기본적인 내용이에요. 근데 이거를 수산 양식에 적용을 한 거죠. 수산 양식에. 자, 새로운 아이디어를 발생시켜서 환경 기술을 적용을 한 겁니다. 그게 아까 나왔던 바이오 플락이라는 기술이에요. 자, 어쨌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공학적인 새로운 아이디어를 발생시켜야 된다. 그 내용입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한번 나중에 제가 수업 시간에 바이오 플락이라는 기술에 대해서 소개를 한번 해드리는 시간이 있을 거예요. 자, 어쨌든 간단하게 보시면 되고요. 그냥 편하게. 수자원과 물의 이용. 자, 물의 이용, 수량, 수질보다 중요. 그리고 수질, 처리 및 관리 기술이 요구된다. 1000g/큐빅미터. 뭐 이렇게 나왔습니다. 일단 물의 이용인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물에 있어서 양이 더 중요한가요? 질이 더 중요한가요? 양과 질. 과거에는요, 여러분, 양이 훨씬 중요했어요. 양. 자,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볼게요. 아프리카가 있습니다. 아프리카. 우리 텔레비에서도 많이 나오죠. TV에서도 아프리카나 이런 개발도상국 같은 데서 어린 아이들이 물을 이렇게 가뭄에서 있어 막 물을 퍼요. 근데 굉장히 다 지저분한 물이에요. 자, 근데 그 지저분한 물을 어떻게 먹겠습니까? 그죠? 먹는 이유가 살기 위해서. 수분을 섭취하는 거죠. 그조차도 그렇게 오염된 물일지라도 그거 안 먹으면 죽기 때문이에요. 자, 양이 중요합니다. 그 사람들한테는 양이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 한번 볼게요. 우리나라 지저분한 물 먹나요? 뭐가 둥둥 떠있고 물 먹으려고 그러는데 파리가 한 마리 딱 들어왔습니다. 물속에 파리가 딱 들어왔어요. 파리 윙 하다가. 그거 먹나요? 뭐 파리만 건져내고 먹는 사람도 있고 버리는 사람도 있죠. 그럼 물이 이거 버리면 먹을 물이 없나요? 생존의 위협을 느끼나요? 우리는 어디로 가면 된다? 편의점으로 가면 된다. 생수가 팝니다. 많이 팔아요, 물. 그렇죠? 우리는요, 수질이 중요해요. 우리한테는. 자, 이 얘기는 뭡니까, 여러분? 양과 질. 이거를 합했다가 볼게요. 합했다가 봤을 때는, 합했다가 보면은 상대적으로, 근본적으로, 원초적으로
양이 좀 중요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따지면은 이 질은 양 다음의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물이 없어 봐요, 여러분. 질을 뭐 언제 따지겠습니까? 물 일단 마셔야지. 그래서 과거의 교과서들을 보면은 우리가 지금 원서 학교 다닐 때 배웠던 것들 거의 다 1970년, 80년, 90년 이때 자료들을 기반으로 만든 내용들이에요. 거기는 다 수량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나옵니다. 수치보다 중요하다고 나와요. 근데 지금은 이게 현실과 경제성과 국가에 따라서 다를 수 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수질, 처리 및 관리 기술 요구 1000g/큐빅미터 1톤의 고형물질이 1000g이 이하가 있어야 된다. 자, 잠시만요. 자, 다시 이 미터 삼성이 1m 곱하기 1m 곱하기 1m 곱하기 1m 곱하기 높이도 1m까지. 자, 그죠? 다 1m씩. 이거 1톤입니다. 1톤 1kl. 이런 단위들 다 알죠, 여러분? 나중에 이제 또 뒷부분 가면 우리 계산 문제들 많이 나오는데 이런 거 헷갈리시면 안 돼요. 이게 1m 삼승. 다 같은 거죠? 자, 1톤. 1톤당 TDS 총 용존되어 있는 고형물질이 1000g 이하여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 1000g 이하일 경우에는 우리가 가정용수로 이용하는 것에 대해서 크게 이 오염물질의 양이 장애 요소로 작용하지 않는다. 이런 연구 결과들이 있기 때문에 과거부터 우리가 먹는 물에는 1톤당 1000g 이하의 TDS 용존물질을 유지를 시키면서 우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 물의 존재. 기상수, 우수, 지표수에는 하천과 호수, 전수자원의 0.01%가 있고 지하수는 유속이 느리고 국지적 환경 조건 영향이 크다. 그리고 해수가 있다. 자, 이런 존재들 대부분 읽으면 아는 거예요. 읽으면 뭔지 생각해보면 조금만 생각해봐도 아는 겁니다. 이거에 대해서도 또 뒷장에 나올 겁니다, 여러분. 자, 수자원과 물에 이용해서 여러분 이런 그림 많이 봤을 거예요. 이 양들은 다 조금씩 바뀌어요. 조사하는 기간마다 바뀌고 교과서마다 다르고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기사시험을 보려고 하는데 기사시험마다 책마다도 다른 데도 있더라고요. 하지만 크게 어느 게 제일 많이 쓰고 물이 어느 데에 그 해수나 담수에서 어디가 제일 많다 이런 큰 카테고리에서는 동일합니다. 참고적으로만 보시면 돼요. 자, 이 표 한번 볼게요. 우리가 구분을 하면 수자원을 생활용수, 공업용수, 농업용수로 발전하는 여러 가지들에 대해서 쭉 씁니다. 어디에서 가장 많이 물이 씁니까? 여기 표 보면은 농업용수, 그죠? 우리가 갖고 있는 수자원 중에서 약 50% 이상을 농업용수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뭐 수질을 전공하는 학자이기도 하지만 이런 거를 이제 학교 때 보고 안 봤잖아요. 저도 그래서 한 20년 만에 보면은 우리가 수자원 중에서 농업용수로 50% 이상을 쓰는구나. 우리가 공업용수가 가장 많을 것 같은데 또는 생활용수가 많을 것 같은데 농업이 많구나. 새삼 놀랍니다, 여러분. 자, 농업용수가 가장 많아요. 헷갈리시면 안 돼요. 그리고 제가 여기 생활용수 최저가 10에서 25% 써놨어요. 이게 뭐냐면 자, 우리가 생활용수로 한 17%를 써요. 우리가 갖고 있는 수자원 중에서. 양으로 따지면 36억 톤입니다. 자, 근데 이거를 줄일 수 있다는 거예요. 최적화할 수 있다. 우리가 생활 방식만 바꿔도 또는 생각만 조금 달리해도 10에서 25% 정도는 줄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텔레비에서만 봤을 거예요. 지금 그렇게 쓰는 사람 진짜 드물 겁니다. 근데 저는 옛날에 오랫동안 30년씩 이렇게 살던 집에서 이제 이사를 나왔는데 그 전에 살던 집에서는 그대로 그렇게 했었거든요. 기본적으로다가 여러분 변기 있죠. 변기. 이게 수세식 변기잖아요. 여러분 제가 그림을 잘 못 그려서 이렇게 있다고 칩시다. 변기가
이게 다리, 이게 물이 여기 차 있죠. 이 물이 차 있는데 대충 어느 정도 될까요? 양이 뭐 변기마다 다르지만 그래도 한 말통 하나 들어가지 않을까요? 뭐 10리터 정도 되는 것 같아요. 10리터. 근데 우리가 물을 한번 샥 내릴 때 이 10리터가 좀 넉넉한 양인 거죠. 그래서 여기다가 떼르르르른딴 뭐예요 이거 여러분? 벽돌을 넣어놨었어요. 저희 할머니도 넣어놓으셨고요. 엄마도 넣어놨었고요. 이 벽돌을 넣어놓으면 그 부피만큼 물이 안 차겠죠. 여기에는 볼탑이 있어가지고 물이 없을 때는 볼탑 뭔지 아시죠 여러분? 여기가 배관으로 연결되어 있고요. 공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이 이렇게밖에 안 차 있을 때는. 근데 물이 여기서 슝슝슝 들어가면 이게 이 볼탑이 공이 점점 물이 뜨는 건데 이렇게 올라갔다가 이렇게 올라갔다가 이렇게 올라가겠죠. 물이 여기까지 차면은. 그러면은 이게 수평으로 딱 되면 이 배관이 딱 막혀요. 그래서 물이 더 이상 들어오지 않는 자동 시스템입니다. 이게 볼탑이에요. 어쨌든 이 변기에서 물을 이렇게 조금씩 아낄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쌀 씻잖아요. 쌀 씻거나 뭐 야채 씻으면 그 물을 그 빨간색 그 통이 있어요. 지금 잘 저도 보기 힘든 건데 그런 빨간색 통에다가 다 모아 놓습니다. 할머니가. 그 물 갖다가 여러분 설거지예요. 마지막에 헹구는 것도요. 깨끗한 물을 좀 그 다라에다가 담아놨다가 거기에다가 넣었다 빼시더라고요. 제가 볼 때 위생적으로는 조금 안 좋았던 것 같은데 근데 넣었다가 딱 빼면은 설거지가 이렇게 되는 거죠. 어쨌든 이런 생활 습관과 좀 생각을 달리하면 크게 노력하지 않아도 10에서 25%까지 또는 이게 맥시멈입니다. 시설을 개선하지 않고 이 맥시멈 10에서 25%까지 우리가 수자원을 절약할 수 있다. 이 내용이에요. 참고로 하시면 되고요. 자, 오늘 수업은 여러분 수자원에 대해서 그냥 간략하게 가는 거예요. 크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사실은. 하지만 우리가 뒤에 부분을 하기 전에 기본적으로 수자원이 뭐고 수질이 뭔지 이런 내용은 좀 다뤄야 되기 때문에 하는 것들이에요. 편하게 들으세요. 지구상 수자원 중에서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예를 들어서 이거 객관식으로 나왔습니다. 1번 대기에 있는 수증기, 2번 하천수, 1번 2번 하천수, 3번 토양수 및 결합수, 4번 담수, 5번 해수. 지구상 수자원 중에서 가장 많은 거 뭡니까 여러분? 이거 모르는 사람이 없겠죠. 해수죠. 당연히 바닷물, 해양수. 한 97%뭐 이렇지 않나요? 제 느낌상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지구상에 존재하는 담수의 형태 중 가장 많은 것은 1번 지하수, 2번 호수 및 하천, 3번 빙하나 극지얼음, 4번 토양수 및 대기. 당연히 빙하죠, 여러분. 빙하나 극지의 얼음. 이게 담수 중에서요 가장 많다고 해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다 아시는 거죠, 여러분? 그리고 수자원 이용 현황 중 가장 많은 거. 아까 나왔죠? 농업용수 54% 정도 됐습니다. 시대마다 좀 변할 수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문답식으로 나온다면 농업용수 이렇게 체크를 해야 돼요. 자, 그리고 물 전망. 이거는 여러분 물 전망은 뭐 그때그때 다르고요. 조사 기간마다 다 솔직히 다릅니다. 여기서 나타내는 건 뭐예요? 물 부족 국가 이것들을 지정해주고 이런 좀 경각심을 주는 내용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을 국제인구행동연구소 PAI라는 곳에서 너네들 물 부족 국가야. 물 부족 국가가 전 세계 국가가 뭐 200개국 중에서 어디가 해당되고 물 양은 기준은 이렇게 해가지고 나눌 거야 하는 이런 보도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게 PAI에서 하고 있습니다. PAI 이게 UN에 있는 기구가 아니라요. 사실은 민간 조직이에요. 민간 기관인데 이 기관에서 나오는 자료를 거의 많은 국가에서 또는 많은 연구자분들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내용만 한번 볼게요. 국제인구행동연구소에서 나왔습니다. 1997년 물 압박 또는 물 기근 상태 인구는 4억 4천만 명이었다. 근데 2050년에는 5배가 증가할 거다. 54, 20억 명 정도가 물 압박 또는 물에 대해서 기근을 겪을 거다라는 걸 경고를 합니다. 세계 기상기구에서도요, 한번 조사를 해봤어요. 2025년에 6억 6천만 명이 물이 부족하게 있다. 2050년에는 24억 명 정도가 물 부족을 겪을 것이다. 여기 한 20억. 여기 24억. 비슷하죠? 그죠? 20억대 적당한 수준으로 비슷합니다. 어쨌든 엄청난 많은, 전 세계 한 70억 정도 되죠. 3분의 1 정도가 물이 부족한 상태를 겪는다는 거예요. 물론 이거는 수질에 대한 영향도 있지만 기후변화에 대한 영향도 복합적으로 있습니다. 자, 그래서 UN 국제식량정책연구소에서도 이야기합니다. 25년 이내에 5개국 중 1개 나라가 물 부족 사태에 직면할 것이다. 퍼센트로 따지면 약 20% 정도, 20% 정도가 전 세계 사람들 중에서 20% 정도가 물 부족 사태에 직면할 것이라는 것을 경고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보면은 2025년에 물 부족 국가가 된다는 거죠. 물 부족 국가로 될 수 있다고 경고를 해주고 있습니다. 물 부족 국가. 자, 이게 국제인구행동연구소에서 이러한 기준으로 물 부족 국가들을 나누고 있어요. 그런데 한번 볼게요. 이러한 물에 대한 평가 및 조사는 인구 증가에 대한 물 부족 현상을 경계하기 위한 거예요. 다 조심하자는 겁니다. 이 자료들을 보면요, 여러분, 국토 면적, 인구 밀도, 강우량만 반영을 했습니다. 1차원적인 조사 내용들만 가지고, 기초 자료만 가지고 반영을 한 거예요. 하지만 실제로는 물에 대해서 어때요, 여러분? 수도 보급률, 수질, 그리고 물 이용 효율, 운영 기술, 이것들이 반영되지 않은 거예요. 아주 단순한 지표라는 거죠. 자, 우리는 지금 아까도 얘기했죠, 여러분? 우리나라 좀 먹고 살만 하잖아요. 수량, 수질 뭐가 중요하죠?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수질이 중요하다고 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기본적으로 물을 이용할 수 있는 효율을 높이기 위한 기술, 그리고 운영을 하는 기술, 수도 보급률, 거의 뭐 수도 보급률 우리나라 수도꼭지 없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시골 가도 다 있죠. 그죠? 수도 보급률이 굉장히 높아요. 어쨌든 이런 거를 다 포함하면 우리나라도 그냥 적당한 수준까지는 될 텐데, 그래도 너무 안심하지 말고 물 부족 국가에 포함될 수 있으니까 조심하자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조심해야 돼요. 경계. 지금도 강원도나 저기 전라도 산간지역, 전라도는 산 지역이 별로 없지만 강원도 산간 지역하고 전라도에 좀 평원 같은데, 시골, 그런 데는 가끔 비가 안 오거나 하면은 지하수가 고갈돼서 물이 없더라고요. 뉴스에 나오잖아요. 그죠? 뭐 그렇게 조금 외진 곳 빼고는 우리나라는 그래도 물을 적당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또한 PAI는 한때 유엔에 소속된 기구라고 알려진 것과 달리 미국의 사설연구소로 밝혀졌다. 그래서 신뢰할 만하지 않다가 아니고, 그래도 우리가 항상 경계, 대비, 대응을 하자, 이런 자료들을 제공을 해주고 있으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각국의 강수량 보시면은 한국 약 1200 정도, 전 세계 평균량이 750에서 950인데 우리나라 1200 정도 됩니다. 자, 일단 이거 시간이 애매하니까 다음 동영상 넘어갈게요.